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강원도 첩첩산 중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깊은 겨울밤이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었고 낡은 초가집의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었다. 그 외딴 오두막 안 희미하게 타오르는 호롱불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다.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는 그녀의 등 뒤로 길고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방 안 가득 채운 것은 매캐한 잿물 냄새와 쌉싸름한 쪽빛 염료의 향기뿐이었다. 연화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차가운 온기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가을부터 정성스레 발효시킨 쪽물이 검푸른 바다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며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푸른 물이 깊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삶 자체가 고독이라는 색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은 흔적이었다. 그녀는 나무 주걱으로 쪽물을 천천히 저으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의 절반을 덮은 흉측한 화상 자국이 붉게 도드라졌다. 오래전 화마가 집을 덮쳤을 때 얻은 그 끔찍한 흔적은 그녀의 고운 얼굴을 일그러뜨려 놓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기겁하며 달아나거나 재수움 붙었다며 침을 뱉곤 했다. 그래서 연화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오직 천을 물들이는 일만이 그녀가 세상의 존재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쪽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잠시라도 소홀히 하면 금세 그 빛을 잃어버리곤 했다. 연화는 밤새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방 안의 온도를 조절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는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그녀는 마치 어린 아이를 돌보듯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부디 내 마음보다 더 고운 빛을 내어주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새벽 공기보다 투명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연화는 하얀 무명천을 쪽물에 담갔다. 차가운 액체가 천 속으로 스며들며 서서히 푸른 빛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언제 보아도 경이로웠다. 그녀는 쉼없이 천을 주무르고 비틀며 염료가 골고루 배어들게 했다.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듯 시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육체의 고통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창호지 문 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연화는 밤새 물들인 천을 건져내어 맑은 물에 헹구었다. 검푸르던 천이 물을 만날 때마다 점점 더 맑고 영롱한 쪽빛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밤하늘을 그대로 오려낸 듯 신비로웠다. 연화는 젖은 천을 마당의 빨랫줄에 널었다. 밤새 내린 하얀 눈 위로 푸른 천들이 춤을 추듯 나부꼈다. 그 풍경은 숨이 따칠 만큼 아름다웠지만 그것을 봐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늘은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었다. 연화에게 장날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고역과도 같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와 낡은 장옷을 꺼내 입었다. 얼굴을 깊이 가릴 수 있도록 챙이 넓은 삿갓을 눌러쓰고 그 위로 다시 한번 목도리를 둘렀다. 세상의 어떤 시선도 자신의 흉터를 볼 수 없도록 꽁꽁 싸맨 후에야 그녀는 무겁게 발걸음을 뗐다. 등에는 곱게 개킨 천보따리가 묵직하게 실려 있었다.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거친 숨이 터져 나왔다. 앙상한 가지들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마치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하지만 연화는 묵묵히 눈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다가올 더 큰 추위를 버티려면 택감과 식량을 구해야만 했다. 그녀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은 구멍을 남기며
산 아래로 이어졌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시끌벅적한 소음이 귓가를 때렸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물건 값을 흥정하는 아낙네들의 목소리, 울어대거나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그 활기찬 풍경은 연화에게 오히려 더 큰 소외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쳐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늘진 곳, 그곳이 연화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가져온 천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회색빛 겨울 풍경 속에서 그녀의 쪽빛 천은 단연 돋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파란색이 아니었다. 새벽의 차가움, 깊은 바다의 고요함, 그리고 밤하늘의 아득함이 모두 담겨 있는 색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이 색깔 좀 봐. 어떻게 이렇게 고운 물을 들였을까? 한 여인이 감탄하며 천을 만지작거렸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가격을 묻기 시작했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기어들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필에 단량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얼굴을 볼까봐, 혹시라도 삿갓 아래 감춰진 흉터가 드러날까봐 심장이 쿵쿵 뛰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천에 정신이 팔려 그녀의 불안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집 마님처럼 보이는 중년 여인이 하인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녀의 눈길이 연화의 천에 머물렀다. 호, 제법이구나. 시골 구석에서 이런 색을 내다니. 마님은 거만하게 말하며 지팡이 끝으로 천을 툭툭 건드렸다. 이걸 다 사겠다. 집안의 병풍을 꾸미면 제격이겠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다. 연화는 안도감에 숨을 내쉬며 천을 정리하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이 연화의 삿갓을 강타했다. 낡은 끈이 끊어지며 삿갓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목도리마저 스르르 풀려내렸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이 백주 대낮의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붉게 엉겨붙은 화상 자국, 일그러진 피부,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 모여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정적은 짧았으나 연화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치약, 저게 뭐야? 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누군가 소리치자 호기심 어린 눈빛들은 순식간에 혐오와 공포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했다. 저런 흉측한 것이 만든 천이니 오죽하겠어. 재수없게 마님은 쥐고 있던 엽전을 연화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다. 내 인연, 감히 그따위 얼굴로 장사를 해? 당장 꺼져라. 동전들이 바닥에 짤랑거리며 떨어져 흙탕물 속에 박혔다. 연화는 황급히 옷소매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쏟아지는 욕설과 비난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도 못한 채 펼쳐놓았던 천들을 허겁지겁 품에 안았다. 그 아름답던 쪽빛 천들이 순식간에 더러운 흙발에 밟혀 엉망이 되어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연화는 도망치듯 시장통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비웃음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저 여자가 그 산속에 산다는 마녀인가 봐.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게 독해서 그렇다지.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다. 마을을 벗어나 인적 드문 산길에 접어들어서야 그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차가운 눈밭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늘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핏빛 노을이 번져나갔다.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천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결과물이 고작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녀는 메마른 입술로 읊조렸다. 차라리 그날 화마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이 모진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한참을 울다 지친 연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집으로 향했다. 텅 빈 뱃속이 쓰려왔지만 식욕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산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가파르고 험하게 느껴졌다. 어둠이 숲을 완전히 삼키자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인간 세상에서 느꼈던 공포보다는 차라리 짐승의 위협이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짐승은 외모로 멸시하지는 않으니까.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달이 중천에 떠 있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 안에 들어서자 아침에 느꼈던 그 지독한 고독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연화는 흙 묻은 천을 물동이에 담가 씻어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자 감각이 마비되어 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더러워진 천을 원래의 깨끗한 쪽빛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만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어머니. 연화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렀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연화야, 쪽빛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색이란다. 쪽풀이 썩고 문드러져야 비로소 그 고운 푸른색을 내어놓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픔을 겪어야 더 깊어지는 법이란다. 하지만 어머니, 이 아픔이 너무나 깊고 커서 제 마음은 쪽빛이 되기도 전에 검게 타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연화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일그러진 괴물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흉터를 만져보았다.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피부. 이것은 그녀의 죄가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천영텐심이라 불렀다. 그녀는 거울을 엎어버리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흐느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였다. 밖에서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단순한 낙엽 소리가 아니었다. 둔탁하고 무거운 물체가 쓰러지는 소리였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산짐승일까? 아니면 길 잃은 사냥꾼일까? 두려움에 몸이 떨려왔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은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둠 속에서 연화는 집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했다. 그녀는 호롱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은 사람이었다. 남루한 선비복장을 한 남자가 눈 속에 파묻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갓은 이미 벗겨져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상태였다.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남자를 흔들었다. 남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대로 두면 동사할 것이 분명했. 연화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외간 남자를. 그것도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들이는 것은 당시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까 두려웠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만큼 그녀는 모질지 못했다. 연화는 호롱불을 눈 위에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부축했다.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남자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방 안으로 옮겼다. 따뜻한 아랫목에 남자를 눕히고 젖은 겉옷을 벗겨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마치 이 작은 오두막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듯이 방 안으로 돌아온 연화는
수건에 뜨거운 물을 적셔 남자의 얼어붙은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다. 호롱불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선이 굵고 강직해 보였다. 그녀는 남자의 온몸을 녹이기 위해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소리가 정막을 깼다. 연화는 남자의 곁에 앉아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남자의 감긴 눈을 향해 있었다. 이 남자가 눈을 떴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자의 입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뜨였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이내 옆에 앉아있는 연화에게로 향했다.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흉터가 있는 쪽 얼굴을 어둠 속에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또다시 혐오의 눈빛을 받게 될까봐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선우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낯선 천장이 들어왔고 코끝에는 알싸한 쑥 냄새와 탐탄한 흙냄새가 맴돌았다. 그것은 묘하게도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향기였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등 뒤로 전해지는 구들장의 온기가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짧은 신음이 터져 나오자 방 한구석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깨어나셨습니까? 낮고 차분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선우가 고개를 돌리자 호롱불 그림자 속에 앉아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돌아앉아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선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강원도 산골짜기 외딴 집입니다. 눈 속에 쓰러져 계신 걸 겨우 모셔왔지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저승 문턱을 넘으셨을 겁니다. 여인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선우는 멍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말린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짙은 쪽빛으로 물들인 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천들을 보는 순간 선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색깔, 그 깊고 오묘한 푸른 빛, 그것은 그가 지난 3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색이었다. 3년 전 암행어사로서 부패한 관리들을 조사하다 자객들의 습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고 계곡으로 굴러떨어졌던 밤이 있었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누군가 다가와 지혈을 해주었고 자신의 상처를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주었었다. 달빛 아래서 보았던 그 천은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고 있었고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그 따스한 손길과 약초 내음은 잊히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은희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상처에 감겨있던 쪽빛 천 조각만이 유일한 단서로 남아 있었다. 설마 이곳인가? 선우는 떨리는 눈으로 여인의 등을 응시했다. 하지만 섣불리 아는 체할 수는 없었다. 그는 현재 신분을 숨기고 떠돌이 선비 행세를 하고 있었고 만약 그녀가 그 은인이라 해도 자신을 기억한다는 보장이 없었다. 게다가 그녀가 필사적으로 얼굴을 숨기려는 태도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생은 한양에서 온 김선우라 하오. 길을 잃고 헤매다 변을 당했는데 낭자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때 문 밖에서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낡은 문이 덜컹거렸다. 밖은 아직 눈보라가 심합니다. 몸도 성치 않은데 며칠만 더 신세를 질 수 없겠습니까? 장작 패기든 물째끼든 밥값은 하겠습니다. 선우가 간곡히 부탁했다. 연화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녀 역시 부상당한 사람을 사지로 내몰 만큼
매정한 성격은 아니었다. 긴 한숨 소리와 함께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부엌에 죽을 쑤어 놓았으니 드시지요. 몸이 나을 때까지만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선우는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마당 한쪽에는 거대한 염색 항아리들이 눈을 맞으며 줄지어 서 있었고 빨랫줄에는 어제 연화가 널어놓은 천들이 얼어붙은 채 펄럭이고 있었다. 그 광경은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웠다. 선우는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달그락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연화가 아침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다. 선우는 약속대로 밥값을 하기 위해 도끼를 집어들었다. 마당 구석에 쌓인 통나무들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으라차, 첫 도끼질에 나무가 쩍하고 갈라졌다. 부상은 입었지만 그는 본래 무예를 익힌 무관 출신이었다. 이 정도 일은 식은 죽먹기였다. 장작이 하나둘 쌓여갈 때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차가운 공기 속에 퍼지는 나무 향과 땀 냄새가 묘하게 상쾌했다. 그는 오랜만에 관복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평범한 사내가 된 기분을 느꼈다. 한참을 일하고 있을 때 부엌 문이 열리고 연화가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들려 있었다.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왜 무리하십니까? 그만두고 들어와 욕이나 하세요. 연화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갈한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다. 자신의 목보다 훨씬 귀한 쌀밥을 내어준 것이 분명했다. 선우는 도끼를 내려놓고 밥상 앞에 앉았다. 고맙습니다. 낭자의 정성이 지극한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요. 그가 숟가락을 들며 웃어 보이자 연화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웃어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항상 욕설과 비난, 그리고 혐오의 시선만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황급히 뒤돌아서서 장독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선우는 밥을 먹으며 곁눈질로 그녀를 살폈다. 연화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천을 헹구기 시작했다. 빨갛게 언 손이 안쓰러울 정도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없고 숙련되어 있었다. 물에 젖은 천이 햇빛을 받아 반짝일 때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다. 선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모습에 넋을 잃었다. 저토록 고운 손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는구나. 식사를 마친 선우는 물동이를 나르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리 주시오. 제가 하리다. 그가 물동이를 뺏으려 하자 연화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비틀었다. 그 순간 쓰고 있던 삿갓이 나뭇가지에 걸려 벗겨지고 말았다. 동시에 목도리가 스르르 흘러내렸다. 햇살 아래 그녀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얼굴이 드러났다. 붉게 엉겨붙은 화상 자국이 하얀 눈과 대조되어 더욱 선명하고 처참하게 보였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보지 마세요. 제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이제 끝이다. 이 남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괴물을 보았다며 소리를 지르고 도망칠 것이다. 아니면 침을 뱉고 욕을 할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공포와 수치심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함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큰 손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연화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시야 속으로 선우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찌푸리지도 놀라지도 않은 채 그저 맑고 깊은 눈동자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혐오 대신 알 수 없는 슬픔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낭자. 선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가린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연화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손길이 너무나 단호하고 따뜻해서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선우는 그녀의 흉터가 있는 뺨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많이 아팠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상처를 홀로 껴안고 얼마나 힘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가식이 없는 순수한 위로였다. 연화는 믿을 수가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흉터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제가 무섭지 않습니까? 흉측하지 않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흉측하다니요. 제 눈에는 그저 목숨을 걸고 살아남은 강인한 흔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널려있는 쪽빛 천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빚어내는 손을 가진 분이 어찌 흉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연화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얼음벽을 단번에 깨뜨렸다.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오열을 참으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도포자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마당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과 신분을 숨긴 사내의 운명은 그렇게 눈 속에서 얽혀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변해갔다. 연화는 더 이상 집안에서도 삿갓을 쓰지 않았다. 처음에는 선우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의 시선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선우는 낮에는 땔감을 구하고 집을 고쳤으며 밤에는 연화의 염색 작업을 도왔다. 그는 먹을 가는 일이나 천을 삶는 일을 거들며 그녀가 만들어내는 색의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이 색은 마치 새벽 하늘 같습니다. 어찌 이런 빛을 내는 겁니까? 선우가 갓 물들인 천을 보며 감탄하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쪽물은 기다림의 색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탁해지고 너무 오래 두면 검게 변하지요.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려야 비로소 제 색을 보여준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얼굴의 흉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눈빛만이 샛별처럼 반짝였다. 선우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읍내 장터에 다녀오겠다며 길을 나섰다. 연화는 그가 떠나버릴까봐 덜컥 겁이 났다. 그 몸으로 어딜 가십니까? 그녀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선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시오. 내 낭자에게 줄 것이 있어 잠시 다녀오는 길이니 금방 돌아오리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갔다. 연화는 그가 사라진 눈길을 한참이나 서성였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토록 설레고도 두려운 것인 줄 그녀는 예전엔 미처 몰랐다. 해질 무렵 선우가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연화가 묻자 선우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꾸러미를 내밀었다. 그것은 최고급 동백기름과 고운 분이었다. 낭자의 손이 많이 튼 것 같아 사왔소. 그리고 이건 낭자의 고운 얼굴에 바르면 좋을 것 같아서. 연화는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화장품이라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녀였다. 아니, 자신에게는 사치라고 여겼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동백기름 병을 쥐었다. 병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풍겼다. 제가 이런 걸 써도 될까요? 그녀가 울먹이자 선우는 다정하게 말했다. 물론이고 말고요. 낭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거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분을 발라보았다. 흉터가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거울 속의 여인은 분명 웃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관아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여기가 그 마녀가 산다는 집이냐.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고 선우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등 뒤로 숨기며 눈을 빛냈다. 그들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다. 탐욕스러운 현감 최 씨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고요하던 산골의 정적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다. 관아의 포졸들이 흑투성이 신발로 마당을 짓밟으며 들이닥쳤다.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육모 방망이가 위협적으로 흔들렸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선우의 등 뒤로 숨었고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선우는 침착하게 앞을 막아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다. 포졸들 뒤로 거만한 표정의 이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코를 쥐며 역겨운 냄새라도 맡은 듯 인상을 찌푸렸다. 내 놈은 뭐냐? 웬 놈팽이가 하나 끼어 있군. 이방은 선우를 무시하고 연화를 향해 턱짓을 했다. 사또나리의 명이시다. 궁궐에 진상할 최상급 쪽빛 비단을 내년이 만들어내야 한다. 기한은 사흘이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사흘 안에 궁중 진상품을 만들어내라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무리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쪽을 구할 수도 없고 발효를 시키려면 보름은 좋게 걸립니다. 연화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그러자 이방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내년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귀신 같은 솜씨를 가졌다 들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방의 눈이 번들거렸다. 내년이 쓴 흑마술로 마을을 어지럽혔다는 죄를 물어 이 오두막을 불태우고 관아로 끌고 갈 것이다. 포졸들은 으름장을 놓고는 돌아갔다. 마당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만이 남았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흘,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망쳐야 해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연화는 허둥지둥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그릇이 깨지고 옷가지가 바닥에 뒹굴었다. 선우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잡았다. 낭자, 진정하시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연화는 울부짖었다. 그들은 저를 죽일 겁니다. 저는 힘없는 천민일 뿐이에요. 선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돕겠소.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낭자의 그 신묘한 솜씨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시오.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히 그 실력을 보여주란 말이오. 선우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 믿음이 연화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하지만 재료가 연화가 망설이자 선우는 미소 지었다. 산속 어딘가에 분명 남아있는 쪽이 있을 겁니다. 내가 찾겠소. 그날부터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우는 눈 덮인 산을 뒤져 겨우살이 밑에 숨은 야생 쪽을 찾아냈고 계곡의 얼음을 깨어 가장 맑은 물을 길어 날랐다. 연화는 선우가 구해온 귀한 재료들을 받아들고 아궁이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여인은 사라지고 오직 최고의 색을 빚어내겠다는 장인의 결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잿물을 내리고 적당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 밤새 불을 지켰다. 방 안은 후끈한 열기와 톡 쏘는 냄새로 가득 찼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꽃향기보다 향그럽게 느껴졌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색이 날아가고 차가우면 스며들지 않아요. 연화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설명했다. 선우는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불길을 조절했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연화의 지시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였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척척 맞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항아리 속의 쪽물은 점점 더 깊고 진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마침내 염색을 할 시간이 되었다. 연화는 하얀 비단을 조심스럽게 항아리에 담갔다. 푸른 물이 비단을 삼키는 순간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비단을 꺼내 공기 중에 노출시켰다가 다시 담그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쪽빛은 공기와 만나야만 비로소 제 색을 발현한다. 녹색이던 천이 공기를 만나 서서히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마치 마술과도 같았다. 선우는 그 신비로운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조금만 더 깊게. 연화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천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선우를 향한 애틋한 마음까지 모두 녹여내는 의식이었다. 선우는 말없이 그녀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연화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드디어 작업이 끝났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채챔을 마친 비단을 건져 올렸다. 그 순간 동쪽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비단이 빛을 받자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파란색이 아니었다. 깊은 밤하늘의 고요함과 새벽의 청명함, 그리고 달빛의 은은함이 모두 담겨 있는 세상에 없던 색이었다. 아, 선우는 탄성을 내뱉었다. 이것은 진정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란 말입니까? 비단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했다. 연화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흉측한 외모 속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움이 비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벅찬 미소를 나누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 요란한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약속한 시간이 된 것이다. 사또 최 씨가 직접 가마를 타고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도열해 있었다. 약속한 물건은 준비되었느냐? 최 사또가 거만하게 물었다. 연화는 비단이 든 함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당당해져 있었다. 연화가 함을 열자 눈부신 쪽빛 광채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최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가마에서 내려 비단을 거칠게 집어들었다. 오, 실로 놀랍구나. 이것이면 왕비 전하의 총애를 독차지할 수 있겠어. 그는 미친 듯이 웃어 제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꾸어 표독스럽게 소리쳤다. 여봐라, 인연이 유사스러운 술법으로 비단을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당장 포박하여라. 연화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사또나리,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면 살려주신다고. 최 사또가 비열하게 웃었다. 살려준다. 내년이 살아있으면 이 비법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갈 것이 아니냐. 오직 나만이 이 비단을 독점해야 한다. 인연을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비법을 토해낼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포졸들이 연화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멈추시오.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울렸다. 선우가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부채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수십 명의 군사를 압도했다. 최 사또는 흠칫 놀라며 소리쳤다. 내 놈은 또 뭐냐? 감히 관아의 일에 끼어들다니 죽고 싶은 게냐? 선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최 사또를 노려보았다. 대명률 다민육과 경국대전 긴고다덴에 이르기를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수탈하고 무고한 일을 가두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하였소. 사또는 지금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법을 어기고 있소이다. 선우의 논리 정연하고 위험 있는 말에 최사또는 말문이 막혔다. 시골 구석의 촌부나 떠돌이 선비 따위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최사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윽박질렀다. 내 놈이 법을 노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선우는 차갑게 웃었다. 내 신분이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소. 허나 이 비단은 왕실에 진상될 물건. 만약 이 여인을 잡아갔다가 비단을 만드는 비법이 끊기기라도 한다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하시겠소? 왕비 전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비단을 다시 찾으실 때 사또가 직접 만드시렵니까? 선우의 말은 정확히 최사또의 약점을 찔렀다. 비단을 계속 진상하려면 연화가 필요했다. 최사또는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당장이라도 저 건방진 놈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왕실 진상품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다. 좋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마. 허나 내년은 내 허락 없이는 이 마을을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다. 이 비단은 내가 잘 거두어 갈 테니 그리 알아라. 그는 비단을 낚아채고는 비란이 돌아섰다. 포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비단은 빼앗겼지만 목숨은 부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권력에 맞서 싸워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선우가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소?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의 눈빛은 아까의 서슬퍼런 모습과는 달리 한없이 부드러웠다. 어째서?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어째서 저 같은 것을 위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까? 선우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낭자가 만든 그 비단을 보았소. 그 안에 담긴 낭자의 영혼을 보았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귀하게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선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의 가슴 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뺏겨버린 비단 대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록 빈손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연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우를 마주 보았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괴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인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사또는 물러갔지만 그의 탐욕이 그 정도에서 멈출 리 없었다. 그는 분명 더 악랄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었다. 선우는 밤하늘을 응시하며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이제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마패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다음 날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사또가 진상한 비단이 가짜라며 조정에서 감찰을 나온다는 소문이었다. 물론 이는 최사또가 꾸며낸 헛소문이었다. 그는 이를 빌미로 연화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녀의 공방을 차지할 속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연화의 집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 마녀가 요술을 부려 사또를 공경에 빠뜨렸다. 무지와 편견은 탐욕보다 더 무서운 무기였다. 선우는 마을 장터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호, 제법 술을 쓰는군. 그는 주막 한 구석에서 국밥을 먹으며 조용히 상황을 관망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그저 지나가는 가난한 선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 시각 연화는 다시 마당에서 쪽물을 끓이고 있었다. 비단은 뺏겼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선우가 말했듯
이것이 그녀의 삶이자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부글거리는 쪽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다시는 숨지 않겠노라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선우가 있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맞서 싸울 힘을 얻었다. 밤이 깊어지자 선우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다. 낭자, 내일 아침 일찍 관하로 가야겠습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관하라니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는 말씀입니까?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끝을 봐야 합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연화는 선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 담긴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믿습니다. 선비님께서 가자시면 지옥불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 아래 하나로 포개졌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다. 이 길고 긴 겨울밤이 지나면 과연 봄이 올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힐 것인가.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마당은 서슬퍼런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었지만 곳곳에 배치된 포졸들의 창끝은 그 눈빛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최사또는 호피가 깔린 높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죄인처럼 끌려온 연화와 그 곁에 선 선우를 내려다보았다.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여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내 인연, 네가 만든 비단이 요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최사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쳤다. 그 비단을 만진 내 첩실이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대더구나. 이는 내년이 비단에 저주를 건 것이 분명하다. 그 흉측한 얼굴로 남을 홀리더니 이제는 흑마술까지 부리는구나.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연화를 마녀로 몰아 처단하고 비법만을 빼앗으려는 수작이었다. 연화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사또나리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저는 그저 쪽물에 정성을 다했을 뿐 어찌 해괴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녀가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최 사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닥쳐라. 저 요물 같은 년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그리고 비법을 적은 책을 어디에 숨겼는지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포졸들이 거친 손길로 연화를 끌어내려 했다. 연화의 비명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선우가 앞으로 성큼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관아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최사또가 눈썹을 꿈틀거렸다. 내 놈은 또 무엇이냐? 감히 관아의 재판을 방해하다니 내 놈도 전연과 함께 죽고 싶은 게냐?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사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인을 호령하는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최만석, 그대는 듣거라. 백성을 돌봐야 할 목민관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일을 해하고 국법을 어겨가며 뇌물을 챙겼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도다. 최사또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미친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포졸들이 선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선우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뱃쇠 덩어리, 바로 마페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우의 외침과 동시에 관아의 담장 밖에서 잠복하고 있던 역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 소리에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창을 버리고 도망쳤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사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아, 아니, 어사또? 선우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최사또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뒤로 푸른 관복을 입은 역졸들이 도열했다. 선우는 더 이상 남루한 선비가 아니었다.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슬퍼런 심판관이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최사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최만석, 너는 그동안 수많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선량한 여인을 마녀로 몰아 죽이려 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어사또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사또가 이 말을 땅에 뒀으며 애원했다. 선우는 차갑게 고개를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하는 것이다.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포박하여 하옥하고 그동안 착복한 재물을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역졸들이 최사또를 끌고 나갔다. 관아마당에는 통쾌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억눌려 살던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그러나 연화만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멍하니 선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자신과 함께 웃고 울며 쪽물을 들이던 그 다정한 선비님이 사실은 구름 위의 존재인 암행어사였다니. 그녀는 갑자기 그가 틱게만 느껴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선우가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는 다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연화의 눈높이를 맞췄다. 낭자, 많이 놀라셨소. 내 신분을 미리 밝히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오.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났다. 어사또 나리, 소인에게 하대하십시오. 어찌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신분의 벽이 거대한 산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선우는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천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3년 전 연화가 그를 구해줄 때 썼던 바로 그쪽 빛 천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선우가 물었다. 연화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3년 전 죽어가던 나를 살려준 분이 바로 낭자였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낭자의 그 따뜻한 손길과 이 신비로운 쪽빛만은 잊을 수 없었소. 선우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나는 낭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소. 그리고 마침내 낭자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낭자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고귀한 영혼을 보았소. 내게 낭자는 은인이자 스승이며 내 마음을 훔친 여인이요. 연화는 숨을 멈췄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흉터를 적셨다. 그토록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흉터였는데 이 남자는 그 상처 너머에 자신을 오롯이 바라봐주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천한 신분이고 얼굴마저 잃었습니다. 어사또 나리의 앞길에 흠이 될 뿐입니다. 연화가 고개를 저으며 오열했다. 선우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상관없소. 관직 따위는 내게 중요치 않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관복이 아니라 낭자와 함께 물들인 저 소박한 무명천 같은 삶이요. 그는 주머니에서 사직 상소를 꺼내어 보였다. 이 일을 끝으로 나는 관직을 내려놓을 것이요. 그러니 부디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소.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연화는 선우의 진심 어린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괴물이 아닌 사랑받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부르는 천둥 소리 같았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강원도 산골 마을, 예전 그 오두막 자리는 제법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다. 집 앞에는 청출어람쯤 추위라는 현판이 걸린
서당과 염색 공방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당 가득히 널린 쪽빛 천들이 봄바람에 살랑이며 파도처럼 일렁였다. 훈장님, 훈장님, 글 공부 다 끝났으니 이제 연 날려도 돼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서당 밖으로 뛰어나왔다. 선비복을 단정하게 입은 선우가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 조심히들 놀 거라. 그는 이제 권위적인 어사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는 인자한 스승이 되어 있었다. 선우는 공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연화가 마을 안악들에게 염색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자, 욕심을 버리고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 자연이 주는 진짜 색을 얻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얼굴의 화상 자국은 여전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흉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삶의 깊이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선우가 다가가자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수업은 잘 마치셨나요? 선우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낭자도 고생 많았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마당에 널린 천들을 바라보았다. 햇살을 받아 빛나는 쪽빛 천들은 마치 그들의 지난 날들처럼 깊고 푸르렀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얻어낸 색이기에 더욱 아름다웠다. 참 곱습니다. 선우가 말했다. 당신을 닮아서요. 연화가 수줍게 웃으며 선우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어둠 속에서 꺼내주셨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예전에는 차갑고 외롭게만 느껴지던 달빛이 이제는 두 사람을 축복하듯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세상의 편견과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은 쪽빛보다 더 푸르고 달빛보다 더 은은하게 그 산골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연화와 선우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들이 만든 쪽빛 비단은 훗날까지도 전해져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 하지만 그 비단이 아름다웠던 진짜 이유는 아마도 그 안에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과 꺾이지 않는 마음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